자, 안녕하세요. 다시 여러분들 교과서 114쪽을 오늘 들어가겠습니다. 자, 114쪽은 여기 제 2단원의 두 번째 물질의 자기적 특성입니다. 물질의 자기적 특성. 자, 그러면은 자기장에 대한 건데요. 1번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자석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반 놀이개로 놀잇감으로 가지고 놀았던, 그러나 금방 실증을 느꼈던 그런 자석에 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습 목표를 보면 자기장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냐 하면은 그 원인이 전류입니다. 전류.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이 일상생활에서 적용되는 예를 찾아서 그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자석, 자기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좀 배운 것 같아요. 이 단원에서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자기장의 원인은 전류다. 그 자기력선, 자기장을 우리가 공간에 자기장이 이렇게 자석이 이렇게 당기잖아요. 서로 밀거나 당기는데 그것을 이렇게 힘으로 표시하는 곡선이 있습니다. 그걸 자기력선이라고 하고요. 자, 그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전류가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 그 다음에 코일을 여러 번 감은 거, 그걸 솔레노이드라고 하는데,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 이걸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내가 신기한 거 보여줄까? 응? 뭔데? 뭔데? 자, 봐봐. 얍! 오! 나침반에 자침이 움직였다. 우와, 진짜 내 나침반의 자침도 움직였어. 우와, 이야, 손가락 하나로 자기장을 변화시키다니. 너 어떻게 한 거야? 응? 응? 자, 여기 보면 지하철이 들어오거나 지하철이 나갈 때 나침판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자, 지하철에서는 막대한 전류가 흐릅니다. 엄청나게 많은 전류가 흘러서 그때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또 오른다서 법칙에 의해서 자기장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나침판의 방향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웨르스테드라고 하는 네덜란드 중학교 과학쌤이었어요. 중학생들한테 우리가 항해를 할 때, 먼 바다로 갈 때에 나침판을 가지고 간다. 나침판은 N극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니까 노스, N이라고 지었다. 사우스는 항상 남쪽을 가리킨다. S극.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나침판의 방향은 북쪽과 남쪽이 변하지 않는 한 항상 거기를 가리켜야 되기 때문에 나침판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서, 자, 이건 전기라고 하는 건데 꼬마 전구에다가 전류를 흘려보내주면은 이게 불이 켜지는 거야. 이러면서 꼬마 전구에 불을 켜는 순간 나침판의 방향이 확 변해버렸어요. 방금 전에 과학쌤인 웨르스테드가 설명한 내용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학생들이 까르르 웃어버렸어요. 와, 저 선생님 웃기는 쌤이네. 나침판이 어떻게 방향이 바뀌어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웨르스테드가 처음으로 전류에 의해서 자석의 방향이 바뀐다라고 하는 논문을 써가지고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네. 자,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자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석과 같이 자성을 가진 물체가 서로 밀거나 당기는 힘, 자성은 자기작용을 하는 물체의 성질을 말하는 거죠. 자기장, 자기작용을 하는. 그래서 자석과 같은 것을 자성이라고 그래요. 자성. 자, 자기장이란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자석의 힘이 작용하는 공간, 자기장 이렇게 하고, 기호는 B를 사용합니다. B. B. 그래서 이제 자기장을 표시할 때는 항상 B로 표시한다는 거 이렇게 표시합니다. B. 그 다음에 자기장도 벡터예요. 그래서 B 벡터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기력선의 방향은 자기장의 방향과 평행하다. 자, 자석의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기력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전기장을 배울 때 전기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플러스에서 나가고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이런 걸 우리가 전기력선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전기력선. 플러스에서는 나간다. 마이너스는 들어온다. 이렇게 이걸 우리가 전기력선이라 그러거든요. 이런 것을 자기장도 마찬가지로 N극이 있고 S극이 있어요. 그러면은 N극에서는 나가는 방향, 이렇게 화살표를 이걸 우리가 자기력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S극은 들어가는 방향, N극은 나가는 방향,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이거야. 그래서 이 자기력선의 개수가 많은 곳이 단위 면적당 자기력선이 3개 지나갔어. 그러면 여기는 자기장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 다음 자기력선은 중간에 소멸하거나 없어지거나 또는 새로 만들어지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서로 교차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력선의 밀도는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낸다. 즉 자기력선의 간격이 촘촘할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장 B는 면적 에어리어 면적분의 파이 자속 이렇게 파이로 나타내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고요. B가 그다음에 이것은 자속이에요. 자속. 이것은 면적이에요. 면적. 그래서 자기력선의 다발이 자기력선의 개수를 자속이라고 하는데 자기력선의 개수가 1제곱미터당 몇 개 지나갔는가 이것을 자기장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말로는 자속 밀도라고도 불러요. 자기장을 자속 밀도. 자, 그래서 이제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속의 단위가 있고 자기장의 단위가 있어요. 그걸 선생님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선생님 여기 화면에 자속 그다음에 자기장 단위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보면은 다 단위를 할 때는 이제 국제적으로 과학자들이 이렇게 회의를 거쳐서 단위를 만드는데 이때 단위는 사람 이름을 따라서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위에 보면 이렇게 CGS, ESU라고 하는 단위가 있죠. 이건 뭐냐면은 센티미터, 그램, 세컨드 이렇게 그러니까 작은 단위라는 뜻이에요. ESU는 Electric Standard Unit 그래서 전기 표준 단위 이런 게 이렇게 쓰는 겁니다. CGS, ESU 단위.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국제 표준 단위는 MKS, ESU 단위를 써요. MKS는 미터, 킬로그램, 세컨드, 일렉트릭 스탠다드 유니트 이렇게 약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m는 100cm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단위를 큰 단위로 쓸 것이냐, 작은 단위로 쓸 것이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우리는 자 자속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력선의 다발을 자속이라고 그래요. 자기력선의 다발을 자속이라고 그러는데 자속을 맥스웰이라고 불러요. 맥스웰. 여러분들 커피 마실 때 맥스웰 커피 있죠? 유명하죠. 이 사람이 물리학자 이름이에요. 맥스웰 방정식. 영국 사람이죠.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속의 CGS, ESU 단위는 맥스웰을 쓰고요. 그 다음에 MKS는 웨버를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웨버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으세요. 자속은 웨버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속의 단위도 중요하지만 자기장의 단위가 중요해요. 자기장의 단위는 꼭 알아야 되겠죠. 자기장이 세다 안 세다 이것을 세일 때 몇 테슬라 이렇게 쓸 거예요. 몇 테슬라. 테슬라라고 하는 사람도 사람 이름이에요. 테슬라도. 자, 맥스웰, 웨버 나왔고 테슬라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우스. 작은 단위로는 가우스예요. 1제곱센치당 1맥스웰이 갔을 때 이것을 우리가 1가우스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자기장의 단위가 감이 안 오니까 이 가우스라고 하는 것은 지구 자기장의 단위예요.
지구 자기장이 1가우스, 1.2가우스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구 자기장의 세기가 1가우스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석을 만들 때는 MKS 단위, 여기 테슬라, 몇 테슬라라고 할 거예요. 1테슬라짜리 자석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 1테슬라짜리 자석을 크기는 얼마짜리로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1테슬라는 여기 있는 자속을 면적으로 나눈 값이죠. 웨버 퍼 제곱미터하고 같아요. 1테슬라는 웨버 퍼 제곱미터하고 같은데, 가우스 지구 자기장의 약 10,000배 정도를 1테슬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석이 1테슬라의 자기장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굉장히 센 자석이에요. 굉장히 센 자석. 자, 그래서 여기 네 사람 이름이 나왔어요. 맥스웰, 방정식.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면은 전자기에서 전기와 자기의 모든 공식 한 20-30개 나오는 걸 맥스웰이 4개로 딱 요약해서 발표했어요. 맥스웰 방정식이 나옴으로 해서 상대성 이론이 나왔어요. 거기서 빛의 속도 C가 나왔고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웨버가 있고요. 가우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테슬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테슬라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지금 우리가 편리하게 전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테슬라는 교류를 발전시킨 사람이에요. 처음으로 만들어서 이 사람은 에디슨하고 같이 노벨 물리학상을 타라 그랬거든요. 발표를 했어요. 노벨 물리학상을 에디슨과 같이 타라 이렇게 했더니 이 테슬라라는 사람이 괴짜거든요. 아주 괴짜 물리학자예요. 아니 내가 그 계란을 품고 있는 그런 무식한 놈하고 나하고 같은 동급 취급을 하다니 이러면서 나는 그런 놈하고 같은 사람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에디슨하고 같이 받게 했다고 해서 포기해버린 사람이에요. 노벨 물리학상을 포기해버렸어요. 안 받겠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부지리로 다른 사람이 노벨 물리학상을 그 해에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자기가 연구한 논문이 전부가 다 교류에 대한 거예요. 교류. 그때는 테슬라하고 에디슨하고 싸움을 굉장히 세게 붙었거든요. 직류 발전기를 만들어서 돈을 번 사람이 직류 발전기는요. 직류는 전압을 높이거나 낮출 수가 없어서 각 가정마다 보일러가 있듯이 각 가정마다 발전기를 돌려야 돼요. 그때 직류 발전기고요. 지금처럼 한 곳에서 대량으로 발전소에서 매연이 많이 나오거든요. 석탄을 떼야 되니까. 매연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발전기를 돌리려면은 대량으로 한 곳에서 발전소를 건설해서 만들어 가지고 대량으로 이렇게 먼 곳에서 이렇게 전선을 통해서 보내는 거. 전압을 30만 볼트, 90만 볼트 이렇게 높여 가지고 보냈다가 이 집으로 올수록 가까이 220볼트, 100볼트 이렇게 다운시켜서 각 가정에 공급하는 시스템이 교류 시스템이에요. 이것을 테슬라가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교류 발전기를 만들었어요. 발전소도 교류 발전소를 만들고요. 그렇게 해갖고 서로 둘이 발전소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에디슨은 망해버렸어요. 에디슨은 망해버리고 테슬라는 흥했어요. 부자가 됐어요. 노벨상을 안 받았어도. 자, 그래가지고 아주 강력한 라이벌이 바로 에디슨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테슬라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는데 그 후로 한 3, 4년 동안 교류에 의해서 교류 변압기도 만들어내고 막 여러 가지 걸 다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 발명했던 거죠. 에디슨 못지않게.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박사죠. 물리학 박사죠. 자, 그런데 어느 하루는 굉장히 이 사람이 한번 이렇게 성질이 나면은 이렇게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 같이 아예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하루는 그냥 자기가 연구했던 논문을 모두 자기 사무실에다가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에 자살을 해버렸어요. 아주 희한한 괴짜 물리학자예요. 테슬라라는 사람. 그래도 자속 밀도에서 우리가 국제 표준 단위 테슬라는 알아야 됩니다. 요즘에 뭐 테슬라 전기 자동차가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탐구가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 교과서 몇 쪽이냐면은 115쪽에 보시면 탐구가 나와 있습니다. 1819년 과학자 에르스테드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생긴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이렇게 형성된 자기장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해가지고 쭉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자기력선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좀 있으면 실험 영상이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및 정리. 전류가 흐르는 직선 도선, 원형 도선, 솔레노이드 주위에는 어떤 모양의 자기장이 생기는가?
그랬어요. 직선 도선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은 도선을 둘러싸는 원형 모양이에요. 그다음에 원형 도선 중심에서는 자기장의 모양은 직선이 됐고요. 중심에서 벗어날수록 도선 쪽으로 휘어지는 모양이 됐고요. 솔레노이드 내부는 직선 모양이고 외부는 막대자석이 만드는 자기장과 비슷한 모양이 됐어요. 자, 전류 세기와 방향에 따라서 자기장은 어떻게 변하냐 하면은 전류가 세지면 자기장 원인이 전류고 결과가 자기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류 세기가 세면 자기장도 세지더라. 비례한다. 그 다음에 자기장의 방향은 전류 방향이 바뀌면 반대로 바뀐다. 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도선주의 자기장의 특징을 설명해 보자. 또 나왔어요. 자, 도선에 흐르는 전류 자기장은 전류 방향과 세기를 조절하여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석은 그걸 변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한번 만들어진 자석은. 자, 그러면은 자료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셨어요? 자, 직선 도선 주위의 자기장을 보면은, 자, 여러분들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엄지척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엄지척 할 때 엄지손가락 방향이 전류 방향이에요. 전류 방향. 그러면은 감아주는 4개의 손가락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자기장을 동심원 모양의 자기장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동심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의 중심이 같고 반지름이 다른 원을 동심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물에다가 호숫가에다가 돌멩이를 던지면은 동심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파도가 퍼져나가잖아요. 네. 그렇게 그걸 동심원이라고 그래요. 동심원 모양의 자기장이 생긴다. 직선 도선은. 그다음 자기장의 방향은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전류 방향을 가리키도록 했을 때 나머지 4손가락을 감아주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더라. 그래서 전류 방향을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바꾸면 오른쪽 그림이 되겠죠. 자기장이. 그러면 이렇게 4개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뭐냐면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그래요. N극을 따라가는 방향,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그래요. N극과 S극이 있을 때는 기준이 N극이에요. 기준이 N극. 그 다음에 전기에서는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이 있을 때는 플러스극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전류 방향은 플러스극에서 나가는 전류 방향, 전하의 흐름, 이것을 전류 방향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전기에서는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이 있을 때 기준을 플러스로 삼는다. 플러스극을. N극과 S극이 있는 자석에서, 자기장에서는 N극을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장의 세기는 도선에 흐르는 전류 세기에 비례하고 도선으로부터 거리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웨르스테드가 알아낸 것이 바로 뭐냐면은 자기장의 원인이 바로 뭐냐면은 전류거든요. 그래서 자기장은 B는 전류에 비례하고 자기장은 거리에 반비례한다라는 거예요. R분의 1, 거리를 R로 하면. 그래서 이 두 개를 이퀄이라고 하는 하나의 식으로 만들면 B는 이렇게 이퀄로 만들기 위해서 실험을 하는 거거든요. R분의 I 이렇게 써야 되겠어. 그러면 여기에 이제 비례상수가 들어가요. K 이렇게 비례상수가. B는 K 곱하기 R분의 I. 요거 3학년 때 배우거든요. 어차피. 네, 이거 그냥 알아놓으세요. 그래야 시험 문제 풀 때 좋습니다. 자, 원인인 전류가 원인이니까 전류에는 비례한다. 거리에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K 값은 2 곱하기 여러분들 이제 이건 다 주어지니까요. 시험 볼 때 그냥 K로 하면 돼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성 뉴턴 퍼 암페어의 제곱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주어지니까 이건 외울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들의
B는 이꼴 K 곱하기 R분의 I. 이것만 외우도록 합니다. 그래서 원인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자기장이 약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게 인과 율이라고 하는데, 인과 율, 원인과 결과, 인과 율을 따지는 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 물리학인데, 자기장의 원인은 바로 뭐냐? 자기장의 원인은 전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약할 거고, 가까이 있으면 셀 거고, 전류의 세기가 세지면 셀 거고,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 자기장을 한번 보면 확인 1번. 전류가 흐르는 직선 도선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은 어떤 모양이었어요? 동심원 모양이다 그랬어요. 동심원 모양의 자기장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보겠습니다. 동심원이라고 했는데요. 자,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직선 도선 주위에 철가루를 뿌리고 전류를 흐르게 하면 철가루가 동심원 모양으로 배열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침판을 이렇게 줄줄이 놓으면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서 선을 긋습니다. 이걸 우리가 자기장의 방향. 자, 4개의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겠고, 엄지척 할 때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 되겠어요. 그러면 아래쪽으로 전류가 반대로 흐를 때는 어떻게 되냐? 엄지척이 아래쪽을 향하니까 시계 방향이 되겠죠. 시계 방향. 자, 그래서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전류 방향을 가리키도록 할 때 나머지 4손가락을 감아주는 방향이다라는 거예요. 자, 음악을 꺼버릴게요. 여러분들도 잘 못 들을 수가 있으니까. 자, 전류를 이렇게 흐르면은 전선 앞에다가 놓았을 때는 어떻게 돼요? N극이 어디를 가리킬까요? 자, 전류를 위쪽으로 흘렀을 때 N극이 빨간색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으로 휘어지겠죠. 더 세게 하면. 더 센 전류를 흘리면 더 많이 오른쪽으로 휜다 이런 뜻이에요. 오른쪽을 가리키게 된다. 더 센 전류를. 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지척 했을 때 4개의 손가락이 어디를 가리켜요? 오른손 어깨 쪽을 가리키죠. 자, 그래서 도선에 흐르는 전류 세기가 클수록 나침판 자침의 회전 정도가 커진다. 즉,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 세기에 비례한다. 선생님이 공식을 적어줬어요. 자, 전류를 약하게 흘려보냈어요. 약하게. 그러면은 조금밖에 안 가리키는데, 전류를, 이제 가까이 가는군요. 도선 주위로 가까이 가면은 똑같은 전류라도 도선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오른쪽으로 확실히 가리키네요. 그래서 도선에서 멀어질수록 나침판 자침의 회전 정도가 작아지고, 즉 자기장의 세기는 도선으로부터 거리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실험에서 알려줬어요. 자,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은 엄지척하는 이것을 앙페르라는 사람이 대학 교수였는데, 앙페르라는 사람이 대학생들이 자기가 가르치는 대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하는 거야. 그래서 엄지척을 처음으로 알아낸 사람이에요. 야, 이렇게 엄지척 방향으로 하면, 전류로 하면 4개의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야. 했더니 자기 밑에서 공부했던 그 제자들이 다 알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앙페르 오른나사 법칙이라고 해요.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그래서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전류 방향을 가리키도록 했을 때 나머지 4손가락을 감아주는 방향과 같다. 앙페르라는 사람이 알아냈다.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의 세기에도 비례하고 원인인 그 도선에 가까울수록 세진다. 멀어지면 약해진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 교과서 116쪽을 하고 있습니다. 원형 도선 중심에서의 자기장입니다. 원형 도선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휘어지는 형태의 자기장이 생긴다. 그래서 바깥쪽으로. 자, 여기서 전류 방향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원형 도선일 경우는 여기서 선생님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전류의 방향을, 자, 전류가 왼쪽 아래에서 올라와 가지고 휙 돌아서 오른쪽 아래로 떨어진다고 하세요. 그러면은 그 방향을, 전류 방향을 이제는 반대로 4개의 손가락으로 해보세요.
전류 방향을 네 손가락으로 하고 그러면은 엄지척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기장이 어떻게 돼요? 엄지척이 저 위쪽으로 올라가죠? 네. 그렇게 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엄지손가락이 이제는 자기장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직선 전류에서는 엄지척 할 때 엄지손가락이 전류고 자기장이 네 개의 손가락이었죠? 원형 전류일 때는 솔레노이드나 원형 전류일 때는 이제 반대로 할 거예요. 전류의 방향을 네 개의 손가락으로 하고 그리고 똑같이 엄지척을 했을 때 엄지가 엄지척 했던 엄지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형 도선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휘어지는 형태로 자기장이 생기는데 왜 그렇게 하냐? 전기하고 자기하고는 90도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90도 각도로 비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의 방향은 전류 방향과 90도 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그럼 엄지척을 해보세요. 자기장 방향과 엄지 방향은 항상 90도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원형 도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을 어떻게 하냐? 엄지손가락이 전류 방향을 가리키도록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은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아지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돼요. 자,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네 개의 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하고 엄지손가락 방향을 자기장으로 하면은 그 도선 중심에서의 자기장 방향이 만들어져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하란 대로 해도 되고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 교과서에 있는 대로 하면 된다. 그러면 여기서 또 계속 전류를 엄지 방향으로 해보세요. 그럼 엄지 방향이 계속 돌아가야 되죠. 이렇게 전선을 따라서. 그럴 때 자기장이 중심에서 한쪽으로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서도 역시 B는 이퀄 자기장의 세기 B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장의 세기 B는 이제 K 다시 R 곱하기 I, R분의 I 이렇게 돼요. 역시 전류 세기에 비례하겠죠. 그러면 이 R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중심까지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중심까지 거리. 예. 자, 그래서 이게 도선의 중심 반지름이 작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장이 세지겠죠. 중심에서의 자기장은 세기예요. 이게 이 자기장은 여기 나침판이 가리켜 놓은 것이 어디냐면은 여기 도선의 한 중심에 있는 거죠. 반지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원의 중심. 자, 그랬을 때 이게 크면은 원이 크면은 어떻게 되냐? 자기장이 작아지는 거죠. 똑같은데 이때 비례상수 K 다시가 이제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에요. 이거 안 외워도 된다 그랬죠? 선생님이 다 주어진다고 해서 시험에 이거 계산하라고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K 다시라고 하자 뭐 이렇게 해버리면 되니까요. 네. 어디가 더 세냐 뭐 이렇게 나올 거니까. 자, 그다음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 세기에 비례하고 도선으로부터 거리에 반비례한다. 역시 똑같아요. B는 이퀄 K 다시 R분의 I. 그래서 이게 뭐야? 반지름이 되겠죠. 반지름. 여기는 전류 세기가 되겠고, 여기는 자기장이고, 요것은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뉴턴 퍼 암페어 제곱이고, 요것은 알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주어지니까. 자, 그러면 다시 원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보시면요. 네. 사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책에. 원형 도선 주위에 철가루를 뿌리고 전류를 흐르게 하면은 철가루가 자기장 모양으로 이렇게 배열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직선 도선을 이렇게 휘었다는 거잖아요. 원으로. 자, 그래서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기 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계속 자기장을 만들어내면 되겠어요. 그래서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원형으로 휜 모양과 같다. 그래서 원의 중심이 여기 중심에서 보면 한쪽 방향으로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전류가 오른쪽에서 휙 돌아서 왼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방향으로 감아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기장이 원의 중심에서는 한쪽 방향이 되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원형 도선의 일부는 직선 도선이므로 각 부분에서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을 찾는 방법으로 자기장의 방향을 찾는다. 선생님이 또 아까 했던 방법으로 해도 되고요. 헷갈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정하세요. 선생님이 편한 방법은 이렇게 네 개의 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빨간색이 내 가슴을 향할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전류를 더 세게 하면, 더 세게 흘리면
가슴 쪽을 더 많이 향하게 되겠죠. 네, 이렇게 똑바로. 그래서 원형도선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 자, 그 다음에 전류가 약하다라는 거죠. 이제 반지름이에요. 반지름이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지름이 작으면, 더 작으면 나침반이 더 많이 가리키죠. 그래서 R하고는 반비례한다. 원의 반지름에는 반비례한다. 그래서 직선도선이든 원형도선이든 공식은 똑같아. R분의 I. 예. 자,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은 앙페어의 오른손 법칙, 오른나사 법칙 그대로 따라가고요. 자기장의 세기도 똑같이 B는 이퀄 K 곱하기 R분의 I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17쪽으로 와서 솔레노이드 내부에서는 중심축에 평행한 방향으로 균일한 자기장이 생깁니다. 균일한 자기장이. 그래서 이제 솔레노이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원형 전류를 여러 번 연속해서 감아놓은 것이 솔레노이드가 되겠죠. 우리가 보통 코일이라고 그러죠. 코일. 예, 한쪽 방향으로 쭉 감아놓은 거. 그래서 솔레노이드 내부에서는 중심축에 평행한 방향으로 균일한 자기장이 생기는데 이게 바로 막대 자석의 자기장과 같아요. 막대 자석의 자기장과 같아요. 자기장 모양이에요. 이게 막대 자석의 자기장 모양이다. 자,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은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오른손은 네 손가락을 감아 쥐었을 때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엄지손가락이 N극을 가리키는 방향이에요. 자기장의 방향, N극. 그러면은 엄지손가락과 반대 방향은 S극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S극이 되고 여기가 N극이 되고 이렇게 막대 자석하고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자기장의 세기를 우리가 B라고 표현했는데 B는 이퀄 K2-N 곱하기 I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K2-는 비례 상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게 가문수예요. 가문수 N이라고 하는 게 가문수 넘버 N인데 이건 뭐냐면은 1m당 가문수예요. 가문수인데 1m당 가문수. 즉 한번 봐보세요. 도선을 1m를 갖고 감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가 10cm야. 여기 10cm인데 이렇게 한 번 감고 두 번 감고 세 번 감고 이것을 10번 감았어. 10cm를. 10cm를 10회 감았어. 그러면 가문수가 1이냐? 아니에요. 1m당 가문수니까 만약에 이걸 1m라고 했을 때는 얼마가 될까요? 1m당 100회 감았겠죠. 그게 가문수 n이 되는 거예요. 가문수 n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n이. 아주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다 틀려요. 문제 되면은 여기에서. 그 다음에 전류 세기에는 비례하고. 반지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여기서 R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단위 길이당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한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가 10cm일 때 몇 번 감았냐? 1m일 때 몇 번 감았냐? 이렇게로 이 n 값을 확장해야 돼요. 자, 그래서 B는 K2-인데 K2-는 요거는 이제 뭐 알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다 주어질 거니까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성 뉴턴 암페어, 뉴턴 퍼 암페어 제곱이에요. 자, 그래서 다른 거 다 같은데 여기에서 코일만 다르다. 그 다음에 코일의 안쪽하고 바깥쪽 어떻게 된 겁시다. 이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자기력선은 아까 어떻게 된다? 끊어지거나 교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여기서 끊어지느냐? 아니에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지금 화살표 방향이에요. 자, 이렇게 안쪽에서는 반대 방향이에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연결돼요, 사실은 이렇게. 네, 생략을 해 놓은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연결돼 있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솔레노이드 외부에서는 N극이 이쪽이고 S극이 이쪽을 가리키잖아요. 나침반을 놓으면 이렇게 될 거야. 나침반이 이렇게 가리킬 거야. 근데 안쪽에다 놓으면은 N극이 이쪽 왼쪽이고 S극이 오른쪽이 되는 거예요. 솔레노이드 안쪽에서는. 그거 여러분들 잘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 한 번 더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에 관한 자기장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솔레노이드 주위에 철가루를 뿌리고 전류를 흐르게 하면은 철가루가 자기장 모양으로 배열되더라. 막대자석 모양하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에 관한 자기장은 막대자석이 만드는 자기장과 똑같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심축에 평행하고 내부에서는 자기장 모양은 중심축에 평행하고 외부에서 모양은 막대자석이 만드는 자기장과 비슷한 모양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감아지는 방향, 전류 방향이 4개의 손가락으로 감아지는 방향이면 자기장의 방향은 엄지손가락, 엄지척을 했을 때 왜 그런다? 전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은 90도 비틀어져 있다. 그래서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오른손 4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감아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나침판을 놨어요. 나침판을 놓으면은 N극이 어디를 가리킨다? 왼쪽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나침판이 저렇게 돈다는 거죠. 왼쪽으로. 자, 전류를 더 세게 흘려보내면 그 말이에요. 전류를 더 세게 흘려보내면 더 많이 왼쪽으로 휜다. 이렇게. 그래서 전류 세기에 비례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문수가 많고 가문수가 적고예요. 왼쪽은 가문수가 적은 코일. 전류 값은 똑같이 흐를 거예요. 자, 오른쪽은 어떻게 돼요? 가문수가 촘촘하다, 많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전류 방향이 반대인가요? 조금 흐르네요. 조금. 여기는 많이 돌고요. 자, 그래서 솔레노이드는 원형 전류를 여러 번 겹쳐 놓은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장의 세기는 단위 길이당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한다. 그래서 1m당 가문수 n으로 계산해야 된다 그랬어요. 도선의 길이가 1m가 아니에요. 도선의 길이가 1m 아니고 가문 방향의 그 솔레노이드의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1m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러면 이 솔레노이드를 이용해서 뭘 만드냐면은 전자석을 만들 거예요. 솔레노이드 내부에 철심을 넣으면 강한 자기장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철심을 넣으면 왜 강한 자기장을 얻을 수 있느냐라면 다음 단원에 있던 자화에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자화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철이라고 하는 그 원자가 각 방향으로 철은 하나하나가 원자 하나하나가 자석이거든요. 철이라고 하는 철 원자 하나하나가. 그런데 그 녀석들이 자기장의 방향이 한쪽으로 배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오합지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석이 아닌 거야, 철이. 그런데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주면 그 전자의 스핀 방향이 한쪽으로 쫙 정렬하면서 자기장이 더 세져요. 자기장이 나타나요. 그래서 솔레노이드 내부에 철심을 넣으면 강한 자기장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레노이드 내부에 철심을 넣은 것으로 영구 자석과 달리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이 돼요. 이 전자석이라고 그래요. 이것들 전자석. 자, 자기장의 모양은 솔레노이드는 어떻게 돼요? 내부는 균일한 자기장. 그런데 외부는 균일하지 않아요. 자기장이 센 데가 있고 약한 데가 있어요. 솔레노이드 외부는 막대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과 비슷한 모양의 자기장인데 균일하지 않아요. 자기장이. 내부만 균일해요. 그 다음 자기장의 방향은 엄지척에 했을 때 엄지 방향이 N극을 가리키는 방향. 자, 그래서 네 손가락의 방향은 전류 방향. 엄지척에 했을 때 엄지손가락이 N극 방향. 자, 자기장의 세기는 길이 코일에 감은 수에 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도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117쪽에 확인 2번이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솔레노이드와 전원을 연결한 후 A 지점에 나침판을 놓았을 때 좌측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건전지가 여기가 플러스극, 왼쪽이 플러스극, 오른쪽이 마이너스극이네요.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네요. 그러면 전류 방향을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오네요. 그러면은 어디가 엄지척 했을 때 이쪽이 N극을 가리키네. 이쪽이 N극을 가리켜요. 그러면 이쪽은 뭐일까요? S극이 이쪽을 가리키죠. 솔레노이드 S극이. 그러면 나침판은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나침판이 S극 방향으로 N극이 가겠죠. 여기가 S극이 되고, S극과 N극이 잡아다니니까, 그래서, 나침판은 이쪽으로 이렇게 가리킨다. 빨간색이 이쪽, S극 쪽을 가리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N극은 솔레노이드의 내부에서의 자기장 방향을 따라서 오른쪽을 가리키고요. 거기에 나침판은 어디를 가리켜요? 따라서 A의 위치에 있는 나침판을 놓으면 닫히면 N극은 솔레노이드의 내부에서의 자기장 방향을 따라서 오른쪽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오른쪽을 가리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일상생활에서의 자기작용을 찾는 건데요. 여러분들 페이지 118쪽, 119쪽을 보시면 자,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을 작동 원리 뭐 알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동차의 연료 계기판에 보면은 연료가 풀인지 연료가 가득 찼는지 아니면 empty 비어 있는지 그래서 E하고 F가 있어요. 바늘이 E하고 F 사이에 있는데 그 바늘이 왜 그렇게 가리키는지 여기 보면은 자 전지에서 배터리가 있어요. 자동차의 배터리에서 전류를 흘려보낼 때 가변 저항기가 있어요. 가변 저항기. 가변 저항기라는 거 하는 것은 가리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저항을 크게 할 수도 있고 저항을 작게 할 수도 있죠. 자 그때 여기 연료통에 부표를 떼놔서 부표는 뭐야? 떠 있는 거. 여러분들 수출호볼 같은 게 물에 잘 뜨죠. 액체인 물에. 여러분들 변기통에 문을 이렇게 열어보면 그 안에 플라스틱 공 하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물이 계속 차오르면 그게 부표가 떠올라요. 그래가지고 밸브를 탁 잠궈버려요. 물이 가득 차면. 자, 그 원리예요. 그러면은 그건 밸브를 잠그는데 이것은 가변 저항기를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게 만들어요. 부표에서. 그래서 연료가 가득 찰 때는 전류가 조금 흐르고 연료가 부족할 때는 부표가 밑으로 내려가서 가변 저항기에 전류가 많이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표시를 해주면 바늘이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할 수 있죠. 그래서 가득 찼다. 얼마 중간 정도 찼다. 완전히 비어 있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료 양에 따라서 부표가 위아래로 이동을 하고요. 부표 움직임에 따라서 연료계 내의 연료계 내의 코일에 흐르는 전류세가 변하고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자석에 의한 자기장에 의해서 눈금을 가리키는 바늘이 움직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모둠별로 조사를 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동차 계기판 거기 그림이 나와 있고 연료통에 empty가 있고 full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각 모둠별로 발표를 했다 갑시다. 어떤 모둠에서는 전기벨을 발표했어. 전기벨. 여러분들 할머니나 엄마들이 어릴 때 쓰던 전화기는 따르릉 하고 울려요. 여러분들은 지금 막 멜로디가 나오고 이렇게 다 조정을 하지만 그때는 무조건 막 종이 따르릉 하고 울리거든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 전류가 흐르면 자석과 전자석이 서로 밀어내요.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자석과 철심이 붙어요. 그래가지고 쇠망치가 종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것을 빨리빨리 하게 하면 전류를 흘렀다 안 흘렀다 이렇게 하면은 계속 땅땅땅땅땅땅 이렇게 치겠죠. 네. 그게 바로 전화벨의 원리예요. 자석을 이용하는구나. 전류와 자기장을 이용하면은 힘이 나와요. 전자기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모터도 그렇게 만들고요. 전기 모터도.
하여튼 전기 모터 이전에 이렇게 따르릉 하는 그런 것을 만들 수가 있다. 종을 때리는 것을. 자,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 밸브를 어떤 모둠이 조사를 했어요. 이건 뭐냐면은요, 이제 밸브라고 하는 것은 액체가 흘러가게 하거나 액체나 기체를 유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가스레인지 켜려면은 거기에 가스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어디에 사고가 났어. 그러면 사고 이전에 밸브를 잠궈버려야죠. 그래서 사고 난 것을 뜯어 고치고 다시 가스가 흘러가게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하려면은 거기에 막았다 열었다 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밸브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솔레노이드를 이용해서 밸브를 열었다 닫혔다 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그러는데, 스위치의 on, off 상태에 따라서 솔레노이드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이게 on, off가 되어서 플랜저라고 하는 것은 밸브를 잠그는 걸 말하겠죠. 플랜저를 위아래로 움직여서 유체의 흐름을 제어한다. 유체는 액체나 기체를 통틀어서 유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름통이면 기름통, 또는 가스면 가스, 이것을 못 들어가게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스위치를 연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스위치를 연결하지 않으면 유체가 흘러가지 못하네요. 자, 그럼 닫혀 있는 상태예요. 지금 현재 스위치를 닫았어요. 오른쪽 스위치를 닫았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막고 있던 플랜저를 위쪽으로 들어 올려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 올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 마찰력이 있고 압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아파트 단지랄지 오히려 거대하게 흘러가는 그 유체는 엄청나게 압력이 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힘이 곧 뭐 우리 지상 천하에 굉장히 센 힘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전기의 힘을 이용해서 밸브를 열었다 닫혔다 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료 계기판이 나와 있네요. 연료 계기판 내의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코일 양쪽 자석에 의한 자기장의 상호작용으로 바늘이 가리키는 눈금이 변화해서 연료의 양을 표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전류에 의한 것이라 잘 고장이 안 나요. 고장이 잘 안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피커.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소리가 스피커에서 나오는가? 뭐 스피커가 있으니까요. 아니, 그 원리를 알자라는 거죠. 어떻게 되냐면요, 스피커 뜯어보면 자석하고 코일밖에 없어요. 스피커 뜯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이제 브라보 콘처럼 생겼으니까 콘, 원뿔 모양을 콘이라고 하니까 콘을 앞뒤로 움직여서 공기를 진동시키는 거거든요. 공기를 따르르 하고 때리면 그 진동이 소리로 우리 고막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 공기의 진동의 흐름을 우리 고막이 소리로 변형을 해서 뇌로 보내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코일 뭉치가 들어있고 거기에 자석이, 연구 자석이 하나가 들어있어요. 원형에. 그 다음에 코일과 연결되어 있는 진동판이 있어요. 그건 종이면 종이, 뭐 종이하고 또 헝겊하고 이 중간 정도의 물질을 갖다가 코일에다가 붙여놨어요. 그러면 이 전류가 한쪽으로만 흐르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럼 왔다 갔다 하면 코일이 왔다 갔다 하는 전류를 주면 그걸 진동 전류라고 하는데, 그러면 진동판도 같이 코일과 같이 왔다 갔다 움직이겠죠. 그러면 그 흐름이 1초에 500번이다. 그러면은 500Hz짜리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피커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자기장을 이용하는 장치로는 의료 진단 장치가 있어요. 의료 진단 장치. 예. 자기장을 아까 솔레노이드 안쪽에, 솔레노이드를 굉장히 원통을 크게 만들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 원통 안에다가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솔레노이드 통 안에다가.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자기장을 발생시켜요. 그러면은 인체 내부의 영상을 찍어서 화면에 표시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자기공명 영상 장치다. 그래서 MRI 장치라고 부릅니다. MRI. 자, 그러면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교토의 리츠메이칸 대학 인체에 이용될 마이크로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管大学の我々がやってる研究は、医療応用で、どちらかというと内視鏡なんかは低侵襲の
まあ、患者に負担の少ない手術に使う道具として今よく使われていますけども、治療もしていきたいと。で治療には、典型的には手術を内視鏡を見ながら手術をするということで、サージェリー用のこういう道具、鉗子ですね。 상상 속에 인체 잠수정처럼 생긴 이 작은 로봇은 암 조직을 찾아가 잘라낼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다. 다양한 의료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마이크로 로봇의 크기는 2cm, 무게는 5g에 불과하다. 超小型ロボットで先ほど申し上げた内視鏡とか腹鏡とかそういう技術の先を見越したロボットになりますので、まずは、カメラの機能ですね。でカメラの機能に、いろんな波長の光を当てることのできる、光源の機能、それから治療の方になりますと、よくある鉗子、トゥイザーですね、鉗子の機能、それから薬で治療する、薬剤投与の機能といったような機能が診断治療の機能としてこのロボットには備わります。 마이크로 로봇은 영상을 전달할 수 있는 카메라를 비롯 진단과 치료 기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특수 제작한 기기에 넣고 최소한의 절개 후 로봇을 투입해 질병을 정확히 진단한다.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한 부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一つは自分で足を持っていたり動く機能を持っているもので、もう一つは磁石を、磁気を使うんですね、誘導の磁気で。でロボット自身はその磁場からの力を得てですね動くと。で外部磁界を使って、行きたい方向へそのロボットを向かわせる。 마이크로 로봇이 몸속에서 움직이는 원리는 자석을 이용한 자기장이다. 사람의 피부에 해당하는 아크릴을 덮어 환경을 비슷하게 만든 후 전류를 흐르게 만들어 로봇을 이동하게 한다. 장기들로 채워진 몸속을 움직이는 작업은 쉽지 않다. 이렇게 톡톡 튀면서 움직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瞬間的に動くのは意図的です。で理由は、お腹の中は柔らかい臓器と、腹壁になっています。そういう柔らかいところではある程度強い力で押さないとその腹壁と臓器の空間を移動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だから、電流を一気に流して大きな動きをしながら、少しずつ動いていくというそういう動きにしました。 마이크로 로봇의 이동 원리는 자석의 N극과 S극을 이용한 자기장이다. 서로 다른 극 길이는 잡아당기고 같은 극 길이는 밀어내는 성질을 이용하는 것이다. ここのに大きな電流を流します。そうするとここに大きな磁石が発生します。ロボットの中には磁性体が入っています。なので磁石に引き付いて移動していく。で、移動したらまた電流を流して、電気を流して磁石を作って、引っ張られて移動していくというこの繰り返しでロボットは体内の中を動いていきます。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 배운 거 개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도선 주위의 자기장을 보면 직선 도선을 중심으로 무슨 모양이라고 그랬더라? 동심원 모양이라고 불렀습니다. 동심원 모양의 자기장이 생긴다. 원형 도선 중심에서의 자기장은 원형 도선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휘어지는 형태로 자기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솔레노이드 내부에서의 자기장을 보면 솔레노이드 내부에서는 중심축에 평행한 방향으로 균일한 자기장이 생긴다. 아주 중요한 균일한 자기장, 평행한 방향. 자, 그 다음 활동하기가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어디 뭐 다른 거 있나요? 우리 교과서 읽을 거리 같은 거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학습지로 가서 학습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